이례적인 현상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자료를 미리 네. 정독하고 왔습니다. 정도 사실은 네. 저도 봤는데 이례적인 현상들이라고 하면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이례적인 현상들일까요? 네, 일단 뭐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창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 한 3, 40년 동안 이어졌던 지금의 현상들이 노멀이냐 뉴노멀이냐의 이견을 차치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이례적인 현상들이 아닌 평상적인 현상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특히 뭐 바로 좀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와 DXY는 이제 달러 인덱스의 코드인데 미 달러와의 관계가 어떻게 대부분 알고 있냐면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국제유가와 달러 강세가 동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례적인 현상들이에요.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들인데 이게 앞으로 지속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렇게 된 이유와 또한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달리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뭐 이례적인 현상들은 뭐 이런 것입니다. 뭐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참 높죠. 최근에 뭐 금리가 정점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 시장 금리뿐만 아니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떠냐라고 보면 꽤 선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죠. 이런 이례적인 현상들이 왜 벌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 1년 반 어떻게 보면 주요 중앙은행들하고 달리 중국의 PBOC는 역행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 유동성을 풀어옴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부동산 파트에서는 계속해서 투자가 줄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유동성 함정 걸렸네, 심리적으로 돈이 돌지 않네라고 치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원인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되게 이례적인 현상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저는 2024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쯤 되면 1985년 플라자비 이후에 가장 약한 엔화를 보고 있습니다. 달러 엔 환율이 상승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또 BOJ가 움직이만 한데 계속해서 BOJ의 총재들은 움직일 것 같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세우고 있지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타진하지 않고 있고 이런 이례적인 현상들이 과연 해가 바뀌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크게 한 4가지 현상들이 올해 이어졌고 그게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빈센트님은 항상 이렇게 써머리를 먼저 해주시니까 오늘 다룰 내용이 머리에 그려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트레이닝을 이렇게 받았어요. 2가지로 얘기해라. 트레이닝을 네, 사실은 이렇게 받으셨어요? 2가지인 척 하면서 양괄식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얘기하거든요. 하긴 또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여담이지만 어떻게 하면 정해진 시간에 메시지를 정확히 딜리버리 할까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하고 마지막에도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시겠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팬데믹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네. 하는 걸 이제 먼저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크게 4가지 메시지를 드릴 텐데 첫 번째 메시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와 달러 간의 뒤바뀐 상관관계입니다. 이전에는 역의 상관관계였고요. 달러가 오르면 국제유가 가격 자체는 배럴당 내려가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였는데 흐름이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는 코로나 보건위기 이후에 국제유가와 미 달러 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뭐 뒤에도 몇 가지 차트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달러는 언제 강하냐?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근데 가장 베이직하게 얘기하면 그 국가에 통하는 그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합니다. 달러의 강세는 미국 경기의 호조, 경고함과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2016년과 17년을 지나면서 미국에 큰 변화가 있죠. 40년 만에 이제는 미국이 국제유가를 순전히 수입하는 국가에서 수출하는 국가로 바뀌었고 현재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국제유가, 즉 원유의 순수출국으로서 떡하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유독
이 에너지 부분만 플러스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국제유가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무역 수지의 개선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덩달아서 그게 미국의 경기 개선을 이끌면서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패러다임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차트는 1975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가로축의 달러 인덱스와 네. 세력축의 국제유가를 삼포도로 그려본 것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면 유가가 내려가는 이런 역의 상관관계가 기존에 보였었는데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과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달러가 강하면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통계적인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인데요. 계속해서 석유를 제외한 무역 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근데 파란색에 보시는 것처럼 공교롭게 이제는 석유 쪽에서의 무역 수지는 완전히 흑자가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무역 수지의 이 적자 폭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실제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와 달러 간의 상관관계가 이제 정의 상관관계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석유 무역 수지가 네. 석유 제품이에요, 아니면 원유예요? 원유입니다. 원유인가요? 네네. 미국이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 이제 석유 제품을 쓰고 네. 생산량 1,300만 배럴이어서 이제 정제를 위해서 원유를 700만 배럴 좀 수입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전부 다 감안된 무역수지 적자인 거야? 아니면 그건 빼고 원유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건 빼고 이게? 원유만 들어가 있는 그것만 거고요. 빼고 그러면은 석유 제품까지 포함하면 혹시 어떻게 숫자가 나올까요? 이게 석유 제품까지 들어가면 더 크죠. 더 크게 흑자가 난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2008년에 석유 관련 무역 수지가 가장 적자가 많이 났다가 왜냐면 유가가 워낙 비쌌으니까 맞습니다. 유가가 싸졌을 때 줄고 유가가 비싸지다가 2014년에 쉐일이 생긴 후부터 무역 수지가 줄었는데 네. 그러면 역의 상관관계가 정의 상관관계로 최근에 바뀌는 혹시 뭘까요? 쉐일 생긴 지는 꽤 오래됐는데. 맞습니다. 셰일 네. 혁명은 2017년 이전에 보통 14년 정도부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하죠. 14, 15년. 실제 네. 그때부터 생산량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리그스 같은 걸로 보면. 그런데 미국에서 정치적인 전략적인 판단으로 2016년 말에 네. 드디어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게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so what? 그래서 어쩔 거냐라고 봤을 때 1번의 두 번째예요. 결국 우리나라가 문제라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여담이지만 독일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3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기 침체의 흐름과 한국이 너무나 유사해요. 혹자는 한 6개월 뒤에 한국의 모습을 이미 독일이 겪고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한국만큼이나 높고 고용시장에 문제가 생겼고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고 한국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당연히 있고요. 달러가 올라가면 반대급부에 있는 원화도 약세 압력이 높아져서 다시 한번 수입물가의 상승 압력이 있고요. 이중고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수입물가 상승이 내년도 우리 BOK,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아킬레스건 아니자 아니면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연준이 과연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것처럼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베팅과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저는 적어도 선제적인 가능성은 다소 조금 희박해졌다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유가와 달러 간의 뒤바뀌는 상관관계 앞으로는 계속해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미국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의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 예를 들어주면 독일은 이제 원전이 없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반도체를 안 팔잖아요. 인피니언 너무 조그마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은 조금 난 거 아니에요? 이제 반도체 많이 좋아질 거고 네. 원전이 40%쯤 되니까 네. 우라늄 아무리 올라도 뭐 우라늄이 너무 조그마니까 원전 나중에 네. 폐기물 빼면은 네, 네. 그런 가지면서 조금 더 희망적으로 혹시 보면은 네. 안 될까요? 독일 하도 한국 나쁘게 얘기하시는 게 많아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교롭게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작년 10월 달부터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10월 달부터 기저 효과를 감안해서 이미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네.
괜찮죠. 방향성을 보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볼륨은요. 금액적인 측면이죠. 과거 피크에 비해서 15% 정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나 빨리 메이크업 될 거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극단성인 독일보다는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정상 상태보다는 여전히 갭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을 건 없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많이 흑자로 최근에 전환한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될까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제 네. 결정할 때 내년 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거는 전혀 반영 안 하시나요? 총선이라는 이벤트를 갖다 대고 해석을 하다 보면 사후적인 해석으로 이견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의 명분 찾기라고 놓고 봤을 때 네. 경상수지 흑자가 운신의 폭을 바꿀 만한 네, 그런 이벤트는 다소 아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미국이 생각입니다. 금리를 낮추던지 해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번 텀에서의 한국은행의 액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줄 겁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갖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는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한한 베팅과 잘못됐을 때 그 무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날은 좀 다르다. 네. 충격 반응, 즉 액션, 미국이 액션을 취해야지 한국이 리액션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인포라 공식 희망 지킴이셔가지고 아니, 저는 항상 그 안에서 희망을 터는 질문을 많이 던져주세요. 11번째 네. 사람인가요? 그걸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시는 말씀이 좋습니다. 항상 다른 쪽으로. 라스트 스탠딩 하시는 거죠? 예, 네. 좋습니다. 네. 한국 있게 경제가 들어가봤고, 선행 네. 지표들이 또 턴어라운드 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런 거죠. 경제 선행 지수들이 턴어라운드 된 거는 과거 기저효과를 감안한 수출 대외 지표들이 지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과거의 메커니즘을 봤을 때 한국 글로벌 경기가 살아났을 때 베타가 가장 높은 네. 한국의 수출 쪽에서의 희망이 있다. 물론 맞지만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왜 여쭤봤냐면 이게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애매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게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지면 네. 근데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거랑 금리 인하를 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네. 경기가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후자는 네. 정말로 너무 경기가 안 좋은 거고요. 네. 경기 나쁜데 금리도 못 내리니까 네. 전자는 경기가 또 과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년에 경기가 좋으면 금리 낮출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나쁘면 낮춰야 되는데 네. 그 어딘가에 중간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 양쪽을 한국은 특히나 PF나 이런 게 막 맞물리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 너무 양극단이니까 네. 어느 정도로 경제가 내년에 수렴할 건지 예를 들어 경제가 네. 살짝 나빠져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아니면 경제가 진짜 좋아서 네. 안 낮춰도 멀쩡한 거지 뭐 요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중간인 것 같으세요? 한국 경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요거까지만. 네. 한국의 통화 정책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드시 반영한다라고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페이퍼가 있는데 IMF가 이런 얘기하고 있죠. 한국은 중립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네. 네, 역시 고령화에 대한 인구,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립금리가 내려가? 그러면 지금의 인상보다는 인하카드라든지 아니면 경기를 감안하면 또 다른 명분이 될 수 있는데 되게 첨예한 혼재된 양상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한국 경제는 내년에도 잠재 성장률 이하의 성장세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미 근데 먼저 하긴 너무 불안하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저희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네. 먼저 하긴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이 내년에 언젠가 할 테니까 그때쯤 네. 하면서 경기를 이제 메이크업하는 식으로 갈 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년 뒤에 다시 만나서 그때 한국은행이 먼저 했는데요. 그러면 그 역시도 이례적인 현상일 거고 네. 그랬을 때는 변수가 생겼을 겁니다. 한국 경제 인하 더 나빠졌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비자 네. 발전 금리 인하가 그럴 것까지는 꼭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어느 정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경기가 너무 나빠질 거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충분히 네. 견딜 수 있어서 미국하고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범위가 확실히 좁혀졌네요. 가늠해 볼 수 있는 범위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진도 나가시죠 이제. 네. 예, 예. 첫 번째가 그렇고요. 네. 사실 첫 번째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바뀐 패러다임이니까요. 자, 두 번째는 금리 상승에도 미동 없는 미국의 주거 부동산. 주거는 괜찮은데 상업은 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상업이 큰 불인 주거를 흔들 거냐, 꼬리가 몸통을 흔들 거냐라고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들렸으면 올해 3월 달에 벌써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가파른 기준금리 상승으로 모기지 금리가 7% 국면에서 이제 안착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합니다. 이유는 뭘까? 뭐 간단하죠. 가격이라는 것은 수급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수요와 공급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나타나 있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국도 점점 부동산에 대한 암울한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미국하고 뭐가 다른지를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의 부동산의 전망까지도 조심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금리 구조가 다 픽스돼 있고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은 100%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100% 레버리지를 써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요. 미국은 뒤에도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약 한 39%는 모기지 금리 없이도 모기지론 없이도 우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금리의 변동에 비탄력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한국과는 완전히 좀 다른 맥한 스킴이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이 실제 미국 부동산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에 시차를 두고 한국이 항상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입니다. 연준의 하이어 포 롱거이죠. 고금리 장기화인데 이게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속도고 두 번째는 수준이고 세 번째는 기간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라고 하면 속도는 이쯤 하면 좀 빠르게 올렸다. 수준은 이쯤 되면 좀 긴축적인 것 같다. 맨 마지막에 이제 블랭크에 있는 것이 기간인데 금융시장은 이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준에서 기간으로 넘어가는 11월 FOMC 전후로 해서 금융시장이 속도감 있게 베팅하기 시작했죠. 그래? 그럼 내년 3월이구나. 아니면 내년 적어도 2분기구나. 하지만 연준하고의 끊임없이 줄다리기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상업용 쪽에서 계속해서.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의 침체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과 미국의 부동산이 디커플링 되는 그런 2024년이 되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의 부동산은 그만큼 녹록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레버리지가 많은 사람이 레버리지 쓰는 건 맞긴 한데 네. 이제 2021년에 이제 15억 이상 대출이 금지가 제한됐죠. 되면서 이제 네. 그때 거래된 거는 전부 이제 레버리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율이 훨씬 미국보다 낮긴 한데 네.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약간 이렇잖아요. 마지막으로 망하기 전까지 끝까지 들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주식 맞습니다. 팔고 뭐 팔고 팔다가 망하면 이제 파는 게 부동산인데 네.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네.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네. 이제 파는 사람이 견딜만 해서 아까 그래서 경제랑 연결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경제가 그냥 그럭저럭 돌아가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내년에 그 정도의 경제 전망인데 사람들이 가격을 막 내리면서 팔 정도의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가 네. 전 미국에 대해서는 한 10,000%쯤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미국도 네. 만약에 상업용이 막 터져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다고 믿으시면은 네. 그게 내 주거용 상품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은 이런 생각도 전 하고 네. 그건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네. 약간 중간을 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스피로버 될 거냐에 대한 네. 질문이세요. 많이 근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백본에 있는 금융은 결국 은행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중간 매개체에서 은행은 최종 대부자가 나왔다. 연준. 그래서 없다라고 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한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미디언 값이 수도권 기준으로 9억 원이 평균이었을 때 네. 10억 원 상단의 대출 없이 이미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버티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버티만 하는 거지 그들이 10억 원짜리 집을 왜 샀을까를 네.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도 심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왜 샀을까? 물론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오를까봐 샀겠죠. 그렇죠. 네, 자산 가격은 소유한다는 것은 반드시 롱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호가 없이 가격이 유지되는 이 상황은 절벽을 나타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걱정이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정화작용이라는 게 있고 균형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호가가 없이 그러니까 거래가 없이 호가만 있는 것은 우리가 절벽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15억 원 이상의 대출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부담은 기간의 장사 없다라는 말씀을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두려우면 결국 팔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미국 주택 소유자 중에서는 대출이 없는
경우가 네. 뭐 39%에서 40%에 달한다. 네. 이 수치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 준비된 그래프를 좀 볼까요? 네, 이겁니다. 네, 왼쪽 차트인데요. 네, 모기지 프리 홈인데요. 보시면 글쎄요,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래도 뭐 40%에 육박했다는 게 되게 나름 쇼킹한 데이터이고, 그런 측면에서 수급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오른쪽은 이미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구조적으로 주택 재고량은 극히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과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그 부분들이 지금 하단을 받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차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미국의 장기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가계의 이자 부담인 것이죠. 상당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벨은 다르지만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 차트를 잘 안 보시는 분들에도 따라간다 라고 베팅할 수 있을 법합니다. 문제는 따라갈 건데 그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것이고, 실제 왜 다를까를 놓고 보면 오른쪽 차트가 지금의 부동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과거에 제로 쿠폰, 즉 제로 금리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기존 주택 판매자들은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신규로 집을 사기 위해서는 레버리지가 필요한데, 지금의 부채는 과거보다 적어도 3, 4배 이상의 이자 부담을 제출해야 되니까 경기도 약간 퀘스천 마크, 즉 의구심이 붙는 입장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신규 주택을 사는 사람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적인 수요 외에 기본적으로 투기 수요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기존 주택은 거래가 안 되고 신규 주택만 거래되는데, 신규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있다. 그대로 한국에 투영해 보면, 그럼 한국은 현재 부동산 PF라는 초유의 사태가 덮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적으로 공급이 늘 거냐 수요가 늘 거냐도 여전히 퀘스천. 네. 6개월 전에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죠. 근데 여당이 다양한 특례론에 의해서 수요를 만들었고, 그 수요가 신생아까지 가면서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하지만, 내년 4월에 이벤트를 앞두고 조삼모사가 될 거라고는 하지만 합리적 기대 가설에 의하면 이미 벌어질 것이 전부 다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한국 부동산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미국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목조 주택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옛날에는 이제 2008년에는 리만의 뭐 프로덕에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으니까 재고를 높게 가져가다가 네. 지금 이제 집을 빨리 지을 수 있어서 약간 재고가 주조적으로 낮아져 있는 거다. 이게 낮아진 게 아니라 네. 1번. 두 번째는 네. 미국은 그리고 이제 모기지를 받으면 네. 집값이 아무리 빠져도 그 모기지를 날리면 그 순간 끝이거든요. 그쵸. 더 이상 추가로 돈을 안 갚아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집을 경매하고도 모자르면 더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나쁜 상황이다라고 네. 보면 네. 미국하고의 디커플링 혹시나 네. 반대로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정책 다 떠나가지고 네. 그러면 아주 이제 네. 워스 케이스 시나리오로 가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또 혹시 없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리세션으로 가냐? 아주 안 좋아지. 우리나라 네. 부동산 너무 중요하니까. 네. 네.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가계부채 이꼴 부동산이니까요. 네. 네, 현재 가계부채 이꼴 부동산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내년도에 총선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결국 심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수요를 어디서 만들 거냐. 수요는 못 만들면 결국 가격이 조정될 건데, 지금처럼 단계별 조정이 아니고 점핑 조정에서 투매가 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네. 불안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가 하이어 포 롱거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 모두의 전망과 달리 올해 보여줬던 것처럼 내년에 3분기에 4.9% 전기비 연율을 떠나서 평균적으로 4%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 네. 90년대 후반처럼 IT 테크놀로지가 미국 사회를 완전히 바꿨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고금리는 한국에 더 부담일 수 있어서 네. 미국만 좋겠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미국은 좋은데 한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탄감도 한두 번이지. 금리를 못 내릴 거니까 한국에서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식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네. 오늘 또 한 중간 정도 했는데 또 너무 암울한가요? 암울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상당히 처음에 암울합니다. 덜 암울하게 했다가 한 거니까 이걸 워스 케이스로 얘기하셨으니까요. 네. 네. 근데 약간 느껴지기로는 그냥 계속 암울한 느낌. 그러니까 희망을 네. 이렇게 파서 이제 만든 희망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또 네. 아직 세 번째, 네 번째가 남았으니까요. 네. 네, 먼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일단 뭐 아무런 얘기 한 가운데 한 번 더 얘기하죠. 팩트로 얘기하면 한국입니다. 왼쪽 차트인데요. 디커플링이라는 건 좋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커플링과 디커플링은 그만큼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주식이 디커플링돼서 글로벌 모든 자산들이 다 녹아져 내리고 하방 압력인데 한국 주식만 좋다라고 해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동떨어지니까. 네.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왼쪽 차트는 물가입니다. 헤드라인 CPI인데요. 보시면 미국은 피크아웃, 유럽도 피크아웃, 영국도 피크아웃, 전부 피크아웃인데 한국만 3개월 연속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이 데이터를 보는 데이터 디펜던트하다고 보죠. 데이터 디펜던트하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그 후에 금통위에서의 결정이 글로벌 트렌드, 피크아웃을 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적어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할 거다라는 네.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확인한 뒤에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빈센트님께서는 어떻게 네.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망인데요. 프로젝션인데 사실 전망은 가장 쉬운 거는 유가 가격을 프로젝션하는 것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배럴당 77달러 정도가 평균입니다. 분기 평균.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횡보한다면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화학고라는 게 있죠. 중동 화학고는 버튼이 눌러졌기 때문에 어디를 쓸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런 변수는 차치하더라도 흔히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 거기 서행 지표인 수입 물가. 근데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례적인 현상, 국제유가와 달러 강세는 한국의 수입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녹아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보더라도 과거와는 없던 상승 압력입니다. 라고 해서 저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상승 압력이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4월을 다들 기다리고 있죠. 총선. 총선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여와 야를 떠나서 결국 공공요금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과연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내려야 되지? 선제적으로? 에서 선제적으로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한 두 번째까지 짚어본 네. 것 같고 네, 네. 세 번째도 그렇게 막 밝은 내용인가 싶지만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네. 중국 이야기인가요? 네,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이례적인 현상들이 해결이 되거나 희미해지면 또 반대급부도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입니다. 완전히 블랙홀로 빠졌어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차라리 통계의 깜깜이가 더 낫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가만 회고해 보면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 생각보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보다 3개월 먼저 리오프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샴페인도 먼저 터뜨렸다는 것이죠. 한국은 90년대 후반에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을 때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그 경험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단정하지 못한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의 PBOC,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은행이죠. 인민은행의 지속적인 통화나 정책에도 중국 경기는 부진합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라는 거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과거에 이런 위기들을 중국은 잘 벗어났는데 그 하나의 항등식과 같은 것이 지방정부의 레버리지를 통한 부동산의 상승 효과였습니다. 그게 지금 다 워킹이 안 된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주장하는 것은 피지컬 멀티플레이어라고 해서 재정승수입니다. 재정승수가 이전보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효과가 예전에 비해서 한 4분의 1가량은 적어졌다. 따라서 지금 뉴스플로우상에 나오는 공산당이 내년에 돈 엄청 쓴데 인민은행이 돈 엄청 푼데 고지고대로 볼 게 아니고 예전보다 25%는 더 써야지 기본이다. 그래서 유동성을 더 많이 써야지 효과가 있을 듯 말 듯 하는 항아리로 보면 물이 빠지고 있다. 구멍이 좀 뚫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효과가 있으려면 지방정부가 튼튼해야 되는데 잡다한 기금들을 만들어서 부스팅을 했지만 부채만 늘어났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부동산, 중국도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잘 이겨냈었습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쪽에서의 기대가 늘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 떠나서 내년도 11월 5일 날 미국의 대선이 있죠. 1년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왜 그러냐라고 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빨리 해야 되는 게 내년 1월 15일부터 공화당의 경선이 시작됩니다. 즉 2달 뒤면 대선 레이스가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 아젠다로서 타도 중국이 있을 거라는 거. 중국의 대외적인 운신의 폭이 여전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화면에 보면서 좀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중국의 유동성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최근에 이건 가장 최신 데이터죠. 사용자 총액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규 대출, 위안화 대출을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보시면 사회융자 총액의 신규 대출이 이렇게 높은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라는 거, 더구나 마이너스 국면, 디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돈이 돌지 않고 돈이 돌지 않는 것을 떠나서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 가고 있냐에 대해서 블랭크입니다. 그러면 보통 합리적인 기구라면 효과가 없네? 그러면 또 다른 플랜 B는 뭐지? 라고 워킹해야 되는데 그렇게 똑똑한 인민은행의 수많은 경제학자가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수할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플랜 B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보기에는 지난 3년 동안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증시가 빠지면 경제가 나쁘다고 보통 생각을 하니까 네. 중국이 진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2015, 16년에 정말 중국이 너무 안 좋았고 15년 4분기에는 네. 바오샨 철강이 적자날 정도로 중국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네. 4% 성장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네. 중국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네. 그냥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주가가 빠져서 경제가 나쁘다라고 보는 거지. 네. 저 사태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네. 생각하고 이대로 그냥 가면 네. 경제는 그냥 안 좋은, 그냥 밖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희망을 버려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지금 저게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네. 돌려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니 그러면 뭔가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계층들이 다 각각의 상황을 다 대변하는 것이고요. 다만 오피니언 리더들, 중국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미중 패권 경쟁이 왜 나타났습니까? 결국 중국 몽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괜찮다라는 스탠스가 아닙니다. 결국 중국의 영향력을 넓힌다는 스탠스에서 놓고 봤을 때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과 다양한 부채에 대한 우려들은 중국의 중국 몽을 꺾인다면 오케이. 하지만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렇게 꺾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뭔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다른 게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왜 안 하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하는데 이제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왜 양이 적냐면 GDP가 그동안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엄청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GDP 대비 비율로 해야 되는데 네. 별로 그렇게 하지 그건 훨씬 적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몇 조 위안이지만 훨씬 적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으로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네. 한단 말이에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것도 뭔가 이게 네. 모순이 되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계속 주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중국 주식지 3년째 안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네. 균형점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네,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를 빠르게 개선했던 돌파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가 아니고 당시 GDP 사이즈 대비 비중입니다. 네. 엄청나게 살포해서 당시 이겨냈죠. 네. 돈의 힘으로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하냐? 기조 자체가 그때그때 약간 바뀌는 걸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부동산은 엔간하면 작겠다. 핀셋 규제 계속 작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경제를 이끌었던 가장 큰 항등식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끌어야 되는데 살려는 주는데 여전히 옥죄야 되고 이 정책적인 그러니까요. 밸런스가 네. 안 맞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큰 건 이런 것 같아요. 중진국 함정 이쯤 하면 예전에 비해서 소득 수준도 높아졌고 당연히 경제가 사이즈가 커지면 스무딩 하는 것이 기본이나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것을 좋게 보면 통과 의뢰, 네. 안 좋게 보면 통과 의뢰에서 항상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리세션, 네. 정치건, 경제건 네. 그런 시험대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공교롭게 중국의 지금 1인당 GDP가 우리나라 IMF 갔을 때랑 되게 유사해요. 우리 네, 95년에 만 불 가고 네. 중국이 지금 $10,000 좀 넘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중국은 위안화가 대충 그래도 단기축 통화쯤 됐으니까 네. 돈 뿌려서 갈 거냐의 차이가 있는데 네. 저도 궁금해요. 너무 네. 오랫동안 중국이 안 돼가지고 네. 왜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이 잘 돼야 그래도 네. 조금이라도 뭐가 떨어지는데 네. 그런 상황도 있어가지고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이 그런 거죠. 이제 경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덩달아서 한국도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자발적으로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한다는 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에 대한 지루한 이 통과 의뢰 기관들은 버티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왜 합니까? 결과적으로 좋게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중국의 리모델링은 뭐 쌍순환 전략 아니면 내순환 외순환의 합병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결과가 과연 좋을까? 더구나 중국은 좋을까?
연장선에서 한국은 그 리모델링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직은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모든 게 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 현재까지 뭐 그럴 가능성도 다 녹아 있지만 과거에 중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했던 채널 자체가 꺼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돌파구가 새로운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지언정 현재 PBOC라든지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것은 과거와 똑같이 무한 살포, 네. 오히려 그 유동성 살포 속에서 나오는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반작용과 부작용을 생각해야 될 게 좀 더 전략적 포인트가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저 중국도 아주 희망이 있어 보이진 않는 일단 아까 걸로. 네. 채팅창에서 다크센트라고 이제 아,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어두운 말씀을 아, 지금 계속해 긴- 주셔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꾸 덕골렛은 좋아합니다. 네. 닉네임을 한번 바꿔볼까 싶기도 한데. 네. 이어가 보시죠. 그만큼 경제가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있고요. 다만 경제가 전망 자체가 미리 둔화될 것 같고 사이즈를 좀 줄이고 안전띠를 매자라는 것이 또 컨센서스화 되면 또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오는 게 항상 우리 사회였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엔저입니다. 일본인가요? 네. 슈퍼라는 얘기를 잘 안 좋아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이 안에 부사어는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또 그쯤 되면 슈퍼시라고 하면 또 그게 네. 괜찮은 또 고유명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달러의 환율은 정말로 30-40년을 되돌려 쓰니까요. 브렉짓 이후에 파운드화가 30년의 최저로 떨어진 것처럼 비슷한 현상입니다. 자, 슈퍼 엔저에도 망설이는 BOJ 금리 인상. 왜냐하면 엔화가 이렇게 약하면 어쨌든 얻는 것도 있겠지만 수출 쪽에서의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결국 실질 소득을 잡아먹고 일본의 구조적인 큰 변화 속에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은 결코 달갑지 않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BOJ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근데 우리는 왜 BOJ를 주목하냐면 사후적인 해석이지만 BOJ가 바뀌었을 때는 생각보다 가파르게 바뀌었었고 그 가운데 미국채를 잔뜩 들고 있는데 아니면 그 가운데 BOJ의 금리 인상은 두 가지 시각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 자체는 괜찮나? 왜냐하면 벌써 제로금리가 시작된 것이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네. 일본의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는 그 연령층이 이런 금리 없는 세상에서 금리가 있는 세상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이겨내겠죠. 하지만 한 번에 나이스하게 이겨낼까? 통과 의례가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시국이 내년이라면 주변국은 괜찮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 BOJ가 금리를 올렸을 때 항상 주변에 약한 고리들 무너졌는데 전 세계에서 레이더망을 쭉 돌려보면 가장 약한 게 뭘까라고 하면 계속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어쨌든 걸리는 거죠. 네. 아, 그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저희 가계부채인가요? 네. 외환위기의 악몽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때도 네.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의 쓸데없는 강세와 네. 맞물리면서 이제 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렇게 된 것도 있어서 예. 네. 그때도 뭐 저보다 훨씬 더 네,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궁금한 게 네. 이게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없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YCC를 좀 올리면서 맞습니다. 시장에서 그걸 금리 인상으로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더니 네. 갑자기 안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실제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효과라는 게 있을 긴축. 거다 그러면서 약간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제 사후적인 밴드의 확대였기 때문입니다. 깜짝으로 아니면 했으면. 실질적으로 1%까지 안 올려줘서 그런가요? 아니면 말만 해놓고 그 위에서 막고 있어서 그런지 어떤 거예요? 두 가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후적으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네. 이미 시장 기대가 다 있었고 네. 실제 한 다음에 또 내려왔었고 네. 그러니까 드라기를 따라하나 싶을 정도로 네. 정책 효과는 괜찮은 거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희망 고문이 남는 거죠. 네. 일본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99년부터 지속된 금리 없는 세상에서 일본에 길들여진 20, 30대가 이것을 이겨낼까? 뭐 저는 뭐 정치색도 없고 뭐 민족성도 물론 한국인이지만 일본이 예.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분명히 어설픔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에 2000년 들어오면서 금리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2024년부터 갑자기 금리가 생긴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부정하겠죠. 두 번째 울맥을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겠죠. 그 가운데 어쨌든 불협화음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불협화음이라고 했을 때 네. 그게 얼마나 가겠나라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디지털 사회가 아닙니다. 아날로그 사회입니다. 속도는 아날로그가 디지털보다는 훨씬 더 느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일본이 이런 건 있잖아요. 네. 일본이 엔화가 약세가 됐는데 네. 일본은 해외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이미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맨날 적자인데 네. 금융수 정상수 맨날 흑자가 이렇게 되니까 금융수가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엔화가 약세면 약세일수록 해외에서 버는 돈 훨씬 더 많잖아요. 엔화로 네. 전환하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일본의 그냥 이 경제 사이클로만 보면 네. 뭐 무역 수지를 이걸 메꾸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네. 가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환 보유고에 비해서도 훨씬 더 일본의 경제가 강하다고 느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일본의 부담이 될까? 네. 1번. 네. 2번. 네. 일본의 부담이 안 되면 한국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까? 네.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1번,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될까? 여기서 부담은 정부냐, 가게냐, 기업이냐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해외적인 투자, 기업들도 상당 부분 문제가 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의 가계라는 것이죠. 일본의 가계는 두 가지의 이중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없는 세상에서 이제는 금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 하지만 해외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네. 그게 스피로버, 즉 전이가 됐을까? 세대 간의 이전이 됐을까? 저는 회의적이고요.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기업이 일본 제조업 기업이 글로벌 마켓 쉐어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연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연명이라는 게 약간 주관적인 게 들어갔는데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춘투 협상, 즉 임금에 보매하는 이 협상 자체가 많이 찍어 눌렸기 때문입니다. 명분 다 좋죠. 디플레이션 20년인데 어떻게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것이 최근에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시차를 갖고 가계에는 1번 즉각적으로 특히 젊은 세대에 두 번째는 기업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에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한국에 영향을 좀 아까 한국도 걱정하셨으니까 네.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까요? 메커니즘이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랑 한국 경제가 예전에 비해서 상관관계, 상관성이라는 게 많이 희박해진 건 네.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일본과의 분초로 다투는 그런 산업군은 더 경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대외적인 무역 데이터를 갖고 프로젝션과 통계를 치려보면 경합도라는 게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냥 그만큼 이제 서로 간에 바라보는 시장이 다른 것이죠. 따라서 일본의 고통이 한국의 위기다. 일본의 위기가 한국의 고통이다. 우리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단편적으로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일본과 100% 달라라고 생각하는 외국인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 관점에서 특히나 네,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네. 있을 거다. 동조화가 있을 거다. 일본이 원래는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네. 엔을 빌려서 투자하는 무슨 부인 있잖아요. 네, 와타나베니 와타나베 뭐 부인과 있잖아요. 앵케리가 근데 있죠. 이게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게 좀 줄면 네. 한국에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네. 제가 잘 모르겠는 게 네. 그 부인들이 도대체 한국에 얼마나 투자했을까? 그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동남아를 가보면 특히 뭐 인니나 말년이나 베트남을 가보면 거의 일본의 인프라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동남아의 현재 뭐 이것도 동남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달리 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 네. 현재 동남아의 과거 20, 30년은 다 일본이 만든 겁니다. 네. 그만큼 다 거기에 많은 인프라들을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국은 그러냐라고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부동산 글쎄 일본이 설마 중국인이 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더구나 겨울연가 이펙트도 끝났지 않았습니까? 네.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네. 그런 컨텐츠에 대한 소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이탈이 네. 그게 한국의 자산 측면에서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아시아 경제에 제일 큰 게 어쨌든 물론 중국보다 작긴 하지만 네. 그런 차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이렉트 앤 이펙트보다는 결국 일본의 통화 정책 정상화가 나갔을 때 글로벌리 신흥국 중에 어디 하나가 과거처럼 무너진다면 네. 네. 결국 글로벌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게 현재 건실한 펀더멘트를 갖고 있는 국가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전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비용이 다 4-5배 높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런 휘몰아치는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스스로의 체력이 괜찮냐라고 봤을 때는 네. 온전히 완벽한 체력으로도 부침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냐? 절름박이 상태에서 힘들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실은 한 30초 끝나나요? 정도밖에 1분 시간이 정도? 남지가 네. 않았는데 오늘 좋은 얘기를 하고 이거 마감해야 되는데 예, 예. 마감해 주세요. 그거 좋은 그런데 얘기를. 이제 이례적인
현상과 네. 또 이제 다크센트로서의 네. 암울한 이야기만 하고 저희가 끝낼 순 없으니까 그럼요. 네. 그럼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 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네. 네, 뭐 30초 진짜 정도는 좋은- 더 드릴 정말 수 좋은 있을 것 질문이네요. 같아요. 네. 네. 축약해서 네. 엑기스만 말씀해 주시면 백문이 감사하겠습니다. 불여의견 바로 차트 한번 보시죠. 예. 네, 금리가 장기 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5% 찍다가 4.5%, 4%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면 앞으로 금리 상승의 부담은 다소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에 동결기간에 있었던 공통 분모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먼저 반영을 했던지 아니면 실시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됐는지는 사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으나 장기금리가 내려왔다는 거. 네. 지금도 장기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 예. 네, 그런 부분에서 금리 하나만 갖고도 불안했다는 분들은 다소 글쎄요 이코노미스트로서 약간 조사모사할 수 있지만 이런 금리 하락에 대한 형태가 저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투 스텝은 오케이 피크아웃은 오케이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가 사실은 더 키인데 네. 그거는 제가 12월 달에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 것도 다음에 들었어야 꼭 들으셔야 되는데. 돼. 하여튼 지금 채권 금리가 그래도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쉽게 바꾸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걸 베이스로 투자 네. 아이디어를 좀 삼아 보셔라 정도까지 정리하고 저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은 빈센트 업라이즈 MFO 총괄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